이제 그 지금까지 태권도도 이제 바둑도 10단이 아닌 9단까지만 있었는데요. 이를 정역학과 화음학의 원리로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지금까지 9회 시대에서 10회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타너스님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타너스님이 이제 정역을 막 얘기하셔가지고 정역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계룡산에서 1800년대 후반에 김일부 선생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복희역이 있고 문학역이 있는데 이게 다 그냥 막 자연 현상에서 막 드러난 거거든요. 황하에서 막 괴상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 세 번째 역은 한국에서 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타너스님이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는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정역을 안 볼 수 없었어요. 정역을 이렇게 봐서 정역 팔계도라고 하는 게 김일부 선생이 그냥 계룡산 쪽에서 논산분이신데 공부를 하시는데 그냥 눈에 계속해서 괴상이 막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고 복희역 문학역과도 다르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러시고 있다가 이제 실마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이 설계전에 그 정역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거를 주자도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눈에 떠올랐던 그 정역이라고 하는 그 괴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복희역은 8까지밖에 없고요. 문학역은 9까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문항 8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정역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김일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1885년에 정역이라는 책을 다 쓰셨는데 이거는 100년 뒤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주역은 가르쳤지 정역은 잘 안 가르쳤다 그래요. 책만 써서 남겨놓고 한두 명 제자에게만 딱 알려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100년 뒤의 일인데 지금 알아서 뭐하냐 이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타너스님이 이걸 연구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 탄화학 연구 책에서도 썼던 게 화엄학과 정역학의 만남이라고 하는 형태로 타너스님을 연구하면서 이제 타너스님은 이 말을 정확하게는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쓴 게 그거였습니다. 문항 8개는 9까지밖에 없는데 정역의 1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화엄의 10수하고 만난 거다는 거예요. 화엄은 10주, 10행, 10회하면 10지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형태를 10수에 맞춰 놓잖아요. 용왕이 나오면 10분, 뭐 천자가 나와도 천왕이 나와도 10분 딱딱 맞춰 놓는단 말이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만수입니다. 완벽한 수죠.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 8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9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10단이 없어요. 바둑도 10단은 이건 입신의 경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역에 입각하면 정역 8개라고 하는 세계가 정역을 쓴 김일부 선생 이후로 100년이 지나면 1985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84년 갑자년 이후로부터는 10수가 등장하는 세계로 본다는 거예요. 타너 스님이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건 이제 10수가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10이라는 숫자는 무국수입니다. 1은 태극수, 5는 황극수, 10은 무국수거든요. 그럼 무국수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그 피타고라스가 수를 가지고 철학을 했는 분이잖아요. 과학도 하고.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9까지밖에 없을 때는요. 시작은 1이죠. 양입니다. 끝은 9죠. 이것도 양입니다. 가운데 수는 5예요. 이것도 양이에요. 그러면 음은 2, 4, 6, 8밖에 없어요. 양은 1, 3, 5, 7, 9 5개가 있는데 음은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 이렇게 불균형한 형태가 문항 8개예요. 그래서 이제 양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음은 뒤에 숨어주는 그런 세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4년 갑자년 정역 나온 지 100년 이후부터는 10수의 등장의 어떤 그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성학 운동이 나오고 남녀 평등 운동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타너스님은 1983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타너스님 그러시잖아요. 내년 갑자년 1984년부터는 세상이 바뀌어. 이러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해석해 보면 이제 이 10수의 등장이에요. 그러면 10수가 등장하면 시작은 1이 합니다. 양이 앞으로 나서죠. 근데 마무리는 10이 합니다. 음이 합니다. 근데 가운데 수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운데 수가 5가 아닙니다. 5와 6이 가운데 수예요. 그렇죠? 가운데는 5는 양이고 6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양이하고 끝은 음이하고 한가운데 음양이 같이 있다. 이거를 정약에서는 정음정양의 시대가 온다. 억음존양, 양은 억누르고 음은 억누르고 양을 이렇게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가불이 이제 그 평등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민봉군말이다. 이제는 거꾸로 역사가 조금 바뀐다. 그래서 80년대 민주화도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밑에 있던 이 민초들이 이제 그만한 형태의 그 군주라고 하는 형태로 절대적인 복종하는 형태가 잘못된 것이 됐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세계가 온 거예요. 전 세계가 이 형태에 왔던 거죠. 그게 십수의 등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상수역의 이 수라고 하는 가진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역을 쓴 김일부 선생은 정역에 상경이 있고 하경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11일원입니다. 1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되는. 그 다음에 이게 하경이고 상경은 15일원입니다. 10이라는 숫자와 5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문항팔계와 달리 이제 정역에는 10이 등장했기 때문에 10과 1의 관계, 10과 5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시 정립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화엄의 세계가 열렸다. 예를 들면 80년대부터 본격적인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이 보고서를 컴퓨터로 쳐서 내라고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글로 썼잖아요. 80년대 이미 컴퓨터가 나오고 도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90년대 되면 이제 상용화한 시절이 왔거든요. 이게 이제 화엄, 이제 십수, 그 다음에 정역이 열리고 음양이 평등해지는 세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동양학만 보면 약간 보수화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정역이나 타너스님 연구를 하면서 이제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10수년 전부터, 이제 거사님, 보살님들 이렇게 계시면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이제는 남녀는 영원히 평등해질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이제 남존 여비는 끝났습니다. 역사가, 역학의 세계가, 많이 바뀐 겁니다. 이제 포스트 문항팔계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포스트 문항팔계. 이제 문항팔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항팔계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뭐가 되냐면 서쪽에는 태가 있고 동쪽엔 진이 있어요. 진은 중국입니다. 태는 미국이고. 그러니까 문항팔계가 끝날 때가 되면 반드시 중국이 한번 득세한다는 거예요. 타너스는 이걸 보고 50년대, 60년대 이미 중국어 배워라. 앞으로 한자를 더 해야 된다. 중국이 한번 동양을 대표하는 시절이 온다. 미국하고 한번 대등한 사회까지 온다. G2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오면 이제 문항팔계가 완성 단계에 왔다고 봐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역팔계로 온다는 거예요. 정역팔계의 동쪽에 간방이 있습니다.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고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가 한국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근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냐? 10인 완성수니까 음의 완성입니다. 그럼 음의 완성은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9가지고 1이고 5고 이렇다면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공의 세계, 무심의 세계가 이제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선 명상을 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십수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타너스님의 영향으로 정역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막 이런 현대식으로 펼쳐진 얘기들을 막 이렇게 이제 써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과 이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민족 종교 계통은 대부분 다 김일부의 정역 후천 사상의 영향으로 이제 생겨났는데요. 우리가 뭐 이제 증산도 계열 계통이라든가 원불교라든가 이제 우리 민족 종교 계통은 대부분 다 김일부의 정역의 영향권 하에서 이제 생겨난 종교로 종교사에서는 이제 많이 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선천 시대니 후천 시대니 하면은 일부 종교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세상이 한순간에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소수 이제 신자들 외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대에 와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상이
세상이 변화되고 정말 뭐 컴퓨터의 발견 또 스마트폰의 발견 이런 식으로 세상이 천지 경천동지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또 기후라든가 이런 변화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변화되고 이럴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런 식으로 후천개벽이라고 누가 뭐 꼭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엄청난 지금 변화를 지금 목도하게 우리 시대에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김일부 선생이라든가 또 우리 타너 스님 이런 분들이 시대를 앞서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들은 뭐 들은 사람들은 소수 신도들 외에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귀신 신화할까 막는 얘기라고 치부를 했을 때인데 그런 것을 미래를 예지할 수 있었을까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김일부 선생으로부터 이제 직접 이제 배우고 이렇게 그 정역하게 돼가라는 이제 학산 이종호 선생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일제시대 3대 천재로 불렸던 분인데 서울대학교 교수직도 거부하고 이제 계룡산에서 도닥듯이 계룡산하고 충남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충남대 총장을 지내시고 그렇게 평생 이제 정역학을 연구하시고 직접 그 계룡산에 이제 그 김일부 선생이 공부했던 초당에서 이제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를 닦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드님이 이제 그 성균관대 명예교수, 성균관대 평생 교수하신 이동준 교수님이시고 저도 이제 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도 이제 정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너무 어렵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제 그런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러서시는데 그래서 이제 정역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문광 스님처럼 굉장히 좀 생각이 열려 있어가지고 꼭 정역 자체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폭넓게 이제 화음이나 다른 것을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열린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굉장히 그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서울대학 병원에서 그 종교발전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대 의사들 위주로 이렇게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시는 우리 박재박 원장님이 이제 국립의료원장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의사들도 단지 수술 째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종교 영성 인문 이렇게 좀 열리고 사람의 어떤 심리라든가 어떤 영적인 차원까지 좀 알아야 된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이제 한 12년 전에 그걸 만드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이제 생각자들을 불러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제 그 제가 정역학도 한번 드려야 된다 해서 우리 이제 문광 스님도 몇 개월 후에 거기서 강의를 이제 하도록 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의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제 인문학 고수들이 거기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앞서서 지금 우리는 먼저 듣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학산 이정호 선생. 예. 제가 이제 그 정역을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산 이정호 선생님 책을 많이 봤습니다. 전집이 이렇게 딱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뭐 정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그때 충남대 교수로 계시고 총장까지 하시면서 충남대에서는 정역으로 박사 논문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됐죠. 그래서 그 학통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타너 선생님하고 학산 선생님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계룡산의 자광사, 학하리에 많이 오셨고, 또 스님도 이 향적 삼방을 다니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정역 연구라는 책을 쓸 때는 서문을 타너 스님한테 부탁해서 타너 스님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자광사에 가면 정역 연구 책이 왔는데, 학선 선생님이 앞에 글을 써가지고, 타너 스님께 보내드린다는 그게 또 있고, 두 분이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면서, 말하자면 지음자 같이 서로 그렇게 지내셨던 그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정역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학산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타너 스님의 화엄의 세계와 역학의 세계가 서로 만나서 하나의 어떤 그 큰 21세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침들 같은 것들을 곳곳에 많이 남겨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역을 진짜 제대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인은 한국을 너무 무시해요. 우리에게 나온 것이라 그러면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은 척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이고 이것들을 제대로 연구해서 이걸 이제 외국에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을 해서 전 세계 사람에게 뭔가 또 새로운 세계의 어떤 이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구나. 타너스님 말씀하셨듯이 정역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은 미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안을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뜻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탄어학의 한 분야로서 정역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죠. 그러니까 그 학 선생님의 아들 이동준 교수님과 이제 유학의 우리나라 현대 최고 거장으로 그는 유승욱 선생님이 이제 유승욱 교수님 이제 동서지간인데 저도 유승욱 선생님 이제 생전에 몇 번 이제 뵙고 인터뷰도 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분도 하여튼 이제 뭐 성철 스님이랑 같이 이제 수행 정진도 하시고 이제 다시 또 그렇게 다 도인들끼리 타너 스님이나 학산 이종호 이렇게 연결되듯이 다 그렇게 이제 연결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서울대병원 거기에 이제 그 박재가 원장님이 이제 그 훌륭한 강사분 좀 추천 좀 하라 그래서 이동준 교수님을 이제 얼마 전에 초청했대. 이동준 교수님은 이제 한글 창제에 대해서만 이제 그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정역에 대해서는 문광 스님한테 이제 몇 개월 이후에 문광 스님도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이제 추천을 했는데 아마 이제 정역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석학들이 새로운 이제 우리 문광 스님을 통해서 인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제 그 정역은 앞으로 참 나올 것이 참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문광 스님이 하실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아마 이렇게 문광 스님 같으신 분의 어떤 요체, 아까 종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냥 학산 이종호 전집도 막 10대권이기 때문에 뭐 저도 보기가 겁나더라고요. 뭐 이걸 몇 년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참 이렇게 문광 스님처럼 먼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말도 못하죠. 그 이제 그 타너 스님은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능가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역학적 정치 사상이라고 했는데요. 왜 역학적 정치 사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도 능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때 타너 스님이 이제 강의하시고 한참 그럴 때 70년대에 이제 막시즘이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던 시대였습니다. 이 타너 스님 그렇게 정직하세요. 타너 스님 무슨 말씀하시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양극화, 빈부의 급격한 격차로 인해서 이 불평등의 구조 이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갖춰져 있다. 어쩔 수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 한번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인간의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평등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해서 과보로섬을 받는 어떤 이러한 과정은 인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불평등을 구조를 만들어내지만 이게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과보라고 하는 걸 그걸 단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또 이런 부조리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구속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대 병폐 이게 이 인류의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근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이미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쯤에 나올 그런 진단을 벌써 하고 계신 게 뭐라 하시냐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물질을 가지고 하는 소리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철학으로 얘기하면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다 소유 철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만 행복을 재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안 가진 사람은 다 불행한가?
이걸로만 사회와 인간 세상을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계를 가진 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이론이. 그러면 존재 철학이, 우리가 볼 때 이제 존재 철학인데, 이제 동양적 역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펼쳐진 온갖 세계에 나타나는 양상들. 그게 64개 이후로 나타나는 만물의 세계는 끊임없이 불평등 구조가 존재하는 사회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 세계를 평등하게 하는 쪽으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빈민을 구제하고 복지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그 다음에 평등하게 하는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필연적인 약간의 불공평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의 문제로 수련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다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무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재의 문제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명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 문명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서구에서 만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혁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혁명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정보혁명이 됐잖아요. 정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물질의 세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이제 가미된 게 정보혁명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음혁명이다, 이죠. 마음혁명. 이제, 역학적,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막 정치,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유교보다는 조금, 그래도 수행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보현행, 이타행, 보살행이 있어도 유교적으로 설명하는, 유교는 치세, 세상을 다스리는데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뽑자면, 역학적 정치사상,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겸해서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의 종교 평화나 세계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지금 물질은 극도로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화는 더 많이 내고 있고, 물질은 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더 작아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양적인 정신의 문명을 한번 극복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걸로 타너 스님은 화엄을 말씀하셨고, 노장과 역학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동양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김일구라든가 타너 스님이 이제 후천 세계 새로운 이제 변화를 이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100여 년 전에 이제 서양에서 이제 막스가 그런 정도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얘기한 것은 이 지구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모든 정치 권력도 권력자의 역사고 또 경제적으로도 오직 가진 사람들의 역사고 가진 사람들이 그런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극소수의 뭐 보살이라든가 선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99석을 가진 사람이 뭐 나눠주기는 그정 한 석 가진 사람 뺏어가지고 100석을 채우려는 게 인간의 욕망의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순은 끝이 없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했던 이제 막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영국 BBC 같은 사람이 1000년 동안 가장 그 지구의 역사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 사상가가 누구였냐 뽑았을 때 막스가 1등으로 꼽힐 정도로 그 수많은 사상가를 제치고 그 정도로 이제 빈부의 격차라든가 권력의 모든 이를테면 선천시대의 모순들이 뭐 창궐했기 때문에 한번 뒤집고자 하는 그런 열망, 지식인들의 어떤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뭐 혁명가 예를 들면은 뭐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그런 뭐 마오도 그러지만은 그들이 또 그 행한 또 모순 프롤레타리아 혁명 뭐 북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동기에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또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인해서 그들도 또 독재자가 돼버리고 또 하나의 왕조가 봉건 왕조가 돼버리는 또 모순 속에서 정말 어떤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과 이런 것이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은
체제 자체만으로 어떤 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고 만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보기 싫은 인간을 싹 없앤다 그래서 정토 세상 천국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히틀러라는 사람은 보기 싫은 인간은 다, 유대인은 다 죽이고 장애인까지 싹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어떤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불황아도 있고 있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 있는 노력이 있는 세상, 마음이 있는 세상, 이것이 좋은 세상이지 뭐 딱 그것이 없어버린 세상이 저는 천상 세계고 미륵 세계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이제 궁량이 넓어지고 모든 것을 완벽해야 된다는 완벽주의가 굉장히 극복해야 될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세상은 제가 보기에는 끝내 저는 그것은 관념에서나 가능하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틀러 전체주의가 추구한 게 완벽주의 아닙니까? 보기 싫은 놈은 싹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자기가 원하는. 근데 제일 불완전한 게 자기 안목이죠. 그게 히틀러의 안목이었듯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이 운동이야말로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자본주의와 어떤 막수주의를 동시에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가는, 그래서 역학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제 타너 스님은 이제 역학의 통체 일태극의 원리를 통해서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칸트의 순수 이성마저 비판하는데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스님이 칸트 철학을 말씀하세요. 그 시절에 참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칸트가 얘기한 건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사유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갖추고 있다. 본래 갖추고 있다. 선엄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한 직관이고 엄청난 사유다. 그게 결국은 불성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유교가 말하는 성선 같은 거.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갖추고 있는 뭐 열애장 같은 거. 이런 거하고 이 순수 이성이라는 걸 이제 비교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주역으로 보면 그것이 각구 일태극이거든요.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태극을 다 갖추고 있다. 화음으로 얘기하자면 하늘에 법신의 달이 있으면 각자에게 그 보름달이 물만 있으면 청강유수 청강월 물만 있으면 달이 뜨듯이 화신으로 다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불성짤인데 그 각자 갖추고 있는 그 달을 그걸 각구 일태극이라고, 그걸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고 얘기한 거다. 그런데 칸트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통체 일태극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치, 법신, 그 비로자나불 하듯이, 그다음에 이 세계가 각자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 통체적으로 하는 하나의 이치,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심자, 일심, 이거를 칸트가 순수 이성화된, 완벽한 우주 전체가 하나로 순수 이성화된 통체 일태극 자리를 설명하는데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신이 존재하느냐, 역사의 시작이 있느냐 끝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티놈이다. 아직까지 그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이율배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칸트가 말했던 세계의 서양 철학의 이분법,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이 이데아와 그림자의 세계, 이런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순수 이성으로 통체일태극처럼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서 칸트 철학의 그 부분이 부족하다. 70년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초등학교 안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통찰 아니에요. 막스를 얘기하고 칸트를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대단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의 근본 자리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사무예가 이제 되는데, 그 이제 타너 스님은 이제 그 경지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인간의 도덕적인 세상 구현을 위해서는 신이 그냥 있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가상의 이를테면 법신 어떤 신을 이제 만들고 우리의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주고 심판자가 있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치적으로 이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깨달아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